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려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금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로 한 달에 1,2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인데요. 이렇게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 이름은 김효지고요.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전문 회사인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국내 주식 위주로 많이 성행됐다면 어느 시기에 미국 주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편화됐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식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주식은 현금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갈 수가 없지만 유일하게 투자 중에서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세금 부담이 크다. 미국은 이런 다세대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세 부담이 과중되지는 않습니다. 한 채를 갖고 있던 5채를 보유하던 10채를 보유하던 거기에 대한 세금 자체가 좀 더 많이 부과되는 그러한 제도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부동산을 한 채만 보유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여러 채를 보유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지속적인 수동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세금 공제, 세금 인센티브를 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세금은 더 적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국가에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곳이죠. 정책 자체가 그래요. 월세 수입, 우리가 얘기할 때 수동소득,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에 치중을 하면 미국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좋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세 수입을 비교를 했을 때는 미국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린다면요. 실제 케이스예요. 한국에 17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신데 이제 은퇴는 이제 하셨고 이제 월세 수입을 기대를 하는 이제 그런 투자. 한국에서는 17억 아파트의 월세 수입이 한 달에 17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17억을 그대로 달러로 우리가 바꿔서 미국 조지아주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로 한 달에 1,2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월세 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걱정을 하시죠. 나는 지금 한국에 부산에 거주하는데 심지어 나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미국은 좀 한국하고는 다른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도 기관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은 뉴욕에 거주를 하는 이제 투자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 텍사스에 투자를 한다, 조지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들 역시도 누군가에게 자산 관리를 맡겨요. 예를 들어 조지아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자산 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해요. 거꾸로죠.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을 하고 그 지역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더 받죠.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건물이다. 그러면 그 자산회사 관리팀의 지역 정보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리고 그들이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제도 자체가 워낙에 투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에 맡기시면은 정확한 데이터와 더불어서 모든 기록을 소유자께서는 다 보고를 받게 되시죠. 그리고 임대료에 있어서도 계좌 입금까지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실제 투자자분들과 부동산 부자들과 그러한 거래 속에서 깨달은 기본 핵심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했고 ABCD 매트릭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중요하죠. 네 가지가 중요해요. A. appreciation, 자산 가치 상승. B. benefit, 세금 혜택, C, cash flow, 현금 흐름, D, debt, 부채. 이 네 가지가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산 가치 상승. 우리가 한국에 생각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자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을 알아야지 적정 타이밍을 알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산 가치를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개선을 통해서. 부동산은 유형 자산이라 개선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왼쪽 편에 바로 밑에가 C, cash flow,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자산 가치 바로 밑에 현금 흐름. 앞에서 얘기했지만 현금 흐름은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들어오는 총 수입에서 나가는 운용 지출을 빼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금까지 뺀 나머지 수입, 그거를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금 흐름은 어떻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느냐? 이미 앞에서 답이 나왔어요. 지출을 줄이고 공시를 줄이고 임대료를 올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현금을 올라가잖아요. 자,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임대료 자체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1년에 얼마씩 오르는 계약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유일하게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을 한 거거든요. 월세가 정해져서 5년이면 5년 계약에 얼마가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개선을 통해서 임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한 세대, 100세대에 예를 들어서 카펫을 바꾸고 부엌 캐비넷을 바꾸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임대료를 한 유닛당 $200 정도는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면 그 100유닛이면은 엄청난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선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죠. 그럼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그 현금 흐름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요. 왜요? 자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격 결정법에 있어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순운용소득에서 자본 환원율을 나눈 값이 바로 부동산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운용소득만 늘어나면 자본 환원율을 똑같이 6%라고 치면 개선 전에도 6%, 개선 후에도 6%라고 치면은 당연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죠. 왜? 순운용소득이 분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증가되면 자산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왼편에 있는 자산 가치 상승과 현금 흐름은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면이라면 오른쪽 편에 있는 채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했었을 때 가지게 되는 채무가 있어요. 그거는 세금에 대한 채무, 그리고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에 대한 채무.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세금 인센티브는 강력하고 그러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내지 않는 방법도 있고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 편의 이익면은 현금 흐름 증가시키고 자산 가치 증가를 시켰어요. 그럼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은 세금이 더 많아지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세금 인센티브, 동종자산 교환을 통해서라든지 감가상각을 통해서 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나가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판매 전략에 있어서 한국은 주로 파는 전략만 있어요. 그러면 팔고 나면 세금 내고 자산 없어지고 수동소득도 없어져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동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투자에 중점을 두고 현금 흐름을 극단한 투자에 중점을 둔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출구 전략이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40만 달러의 주택을 있었는데 그거를 2년 전에 샀어요. 그런데 2년 후에 80만 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40만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증가가 된 거죠. 그러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40만 달러가 증가되니까 빨리 팔자. 그리고 세금 내고 그래도 내가 얼마 남으니 이제 그 전략이잖아요.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40만 불 내 자산, 내 순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캐시아웃, 리파이넌스라고 그래서 현금 인출 재융자를 받아요. 그러면 자본 오른 거에 대한 40만 달러 또는 뭐 30만 달러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자금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그럼 회수한 자본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A라는 자산은 안 팔았으니까는 지속적으로 수동소득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팔지 않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없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자본을 회수한 돈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B라는 새로운 자산에서 또 수동소득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익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금 인출 재융자에서 회수한 자본은 현금 자본인데 그거는 또 세금 면제예요. 우리가 팔고 났을 때는 세금. 이건 안 팔았기 때문에 똑같은 나는 자본 회수인데도 세금 면제가 되죠. 그리고 새로이 생성된 현금 인출 재융자 부분에서 대출 이자 상환 부분은 또 세금 공제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공제를 받으면서 자산은 또 증식이 되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의 원리이며 부의 비밀인 거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세금 혜택 부분, 부채 부분 비록 그것이 채무라 할지라도 현명하게 활용했을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를 또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연관관계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 안에서 부가 증식되고 부가 밖으로 빠지지 않고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의 비밀인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려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금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세금과 부채의 활용법을 알아야 한다. 하고 그 책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원리물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를 창출하는 거죠. 미국 부자들이 부를 증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혜택,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외국인이고 미국 내국인이 아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요. 대출 이자 상환도 세금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각종 운영 지출 부분,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 회사가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나가고 아파트 건물이면 아파트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제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의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거주용 주택의 경우에는 27.5년, 상업용 건물일 경우에는 39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그 부분을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돈은 더 많이 벌고 자산의 증식도 빠르지만은 세금은 오히려 중산층보다도 더 적게 내거나 아니면은 안 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한국인일지라도 미국에서 납세자 번호를 받아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거주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생각은 취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출구 전략은 없으세요. 대부분이. 그냥 일단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오를 때 팔겠다. 그냥 그게 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매각했을 때요. 전략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각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또 중요 포인트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원천징수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자,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
세법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아요. 내가 매도자인데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최대 15%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유 과정에서 이미 납세자 번호를 받아서 임대소득에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감가상각 다 이용해서 세금 활용하셨잖아요. 세금 혜택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팔 때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외국인일지라도 최대 15%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원천 징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똑같이 미국에 있는 내국인처럼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원천 징수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미국 국세청 폼이 있어요. 그거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지 법인일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개인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느냐, 법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을 투자했을 때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인은 미국의 법인이잖아요. 미국의 현지 법인일 경우에는 원천 징수에 대한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나죠.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팔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가격이 30만 달러 이하이고 이 집을 구매하려는 매수자가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원천 징수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평생 동안 연기할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가 있어요.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평생 연기하고요. 연기된 세금은 결론적으로는 납세자의 사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상속자는 연기된 세금에 대한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자산 교환을 미국 부자들은 활용을 해서 자산은 증식시키고 세금은 안 내고 그리고 나의 사망으로 납세 의무는 끝나버려요. 연기된 세금은 굉장히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속자한테 가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국인인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종자산 교환하기 전에 원천 징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종자산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동종자산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종자산 교환은 빈도에 대한 리밋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10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인도 미국에 있는 내국인들처럼 미국 부동산 쉽게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한국에서 미국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의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거. 그거 외에는 그냥 쉽게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미국에 있는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 법인 계좌를 일단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외국환 거래 은행에다가 직접 투자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셔서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시고 또 그대로 미국에 있는 법인 계좌에 송금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인일 경우에는 이미 송금 받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개인으로 보냈을 때는 여기서 보낸 그 돈 자체로 쉽게 취득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고요. 영어도 잘 안 되고 그 지역에 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지역 선정이 되면 그럼 지역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을 하셔야 돼요. 그 전문인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구입을 하겠다. 미국 부동산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은행 잔고 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나는 외국인 융자를 받아서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외국인 융자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오포를 넣고 수락이 되면 계약이 되고 계약이 되면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송금이 되죠. 그리고 주택 검사 과정, 주택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도자하고 쌍방 간의 합의를 보는 부분 그리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건
조건부 상황들이 쌍방간에 다 합의가 되고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융자 최종 승인서 그리고 직감정가 그런 부분이 통과되면은 잔금을 송금을 하고 그리고 클로징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시스템이에요. 미국 부동산의 취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투명한 그런 제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이런 부동산 전문의는 한마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전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전문인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필요한 부분에서 적당한 참여자, 전문인을 투입을 시켜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지휘자는 그거를 통합해서 전체 과정을 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택검사 전문인을 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는 객관적인 코드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마다 클로징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클로징 변호사가 클로징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은 제3자인 클로징 변호사가 마무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투명한 그런 제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통한 전문 부동산인을 선임했을 때에는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믿고 맡기시면 투명한 제도 안에서 현명하게 일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얘기를 공유를 했는데요. 궁금하신 거라든지 미국 부동산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에 있어서 다 알고 싶으시면요. 저희 이메일 그리고 유튜브 영상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